미국이 자국 내 이슈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곳,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의 생산이 가장 많은 곳, 이곳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이곳을 알아야만 돈의 흐름과 세계 경제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나라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국민이 많은 어느 나라보다도 큰 빈부격차로 불평등한 지역,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 지역, 바로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교류가 적었던 지난 역사와 서구 중심의 지식과 세계관이 먼저 전해진 탓에 우리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는 지역인 중동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산화, 낙타, 석유, 분쟁, 테러 등의 하나의 획일화된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중동 안에서의 다채로움은 우리의 지혜를 일깨워줄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이라는 단어도 유럽 중심의 단어입니다. 유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는 극동이었고 그 중간쯤 위치한 이 지역이 중동이었죠. 현재 중동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위치한 25개국을 의미하는데 이 중 3나라를 제외한 22개국은 유엔 6개 공용어 중에 하나인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는 제국주의적인 언어로서 다른 말을 정복해서 밀어내는 힘이 가장 큰 언어라고 하죠. 여담으로 아랍어는 특유의 운율로 인해 본인이 말을 하는 동안 본인 말에 도취되어 버리는 언어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꾸란은 힘의 언어인 아랍어로만 되어 있어야 권위를 잃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 꾸란을 배우려면 아랍어를 당연히 배워야 했고 신앙심이 있으면 꾸란을 다 외워야 된다고 믿었기에 이슬람교의 확장세와 함께 아랍어는 자연스레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꾸란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지요. 현재 전 세계 193개국 중 57개국, 19억 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 5명 중에 1명은 이슬람을 믿고 그들의 절대신인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무슬림인 것이죠. 600년경 탄생한 후 1400년이 흐르고 있는 오늘날 급속히 성장한 이슬람의 최대 미스터리는 한 번 이슬람이면 계속 이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는 걸 보면 이슬람교는 더 이상 중동에 국한된 먼 종교가 아닌 우리의 근접거리에 다가와 있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유목민이 대부분이었던 중동은 국가버 종교를 먼저 만들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라는 개념보다 종교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위에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의 절대적인 지도자인 칼리프는 정치와 종교를 모두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 일상의 법까지 다 해석해버리는, 즉 이슬람 율법이 국가의 법이 되는 시스템이었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같은 뿌리에 근거를 둔 가까운 종교죠. 세 종교 모두 유일신인 하나님 혹은 알라를 믿지만 가장 갈등하기도 하는 종교입니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세계 3대 종교로 우뚝 선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탄압 없이 성공한 종교였습니다. 600년경 알라가 보낸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는 25세에 40세에 부여하였던 과부와 결혼하여 사업을 더욱 번창시켜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명상과 기도를 즐겨 했는데 40세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절대적인 신 알라가 보낸 예언자 즉 사도들이 있다고 보는데 구약시대 예언자 아브라함, 모세를 거쳐 예수님도 신이 아니라 알라가 보낸 예언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진 예언자가 무함마드였던 겁니다. 신 앞에 평등하다는 이슬람의 사상은 귀족 세력의 박해로 이어져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잠시 피하기도 하지만 632년 그 넓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면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중동 전체로 세력을 확장하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융합 문화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슬람이 발화하던 시기는 동로마와 사산조 페르시아가 300년 전쟁을 하는 시기였는데 오랜 전쟁과 약탈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시기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교리는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하였죠. 거기에 무함마드의 정치적, 종교적인 리더십이 더하여졌는데 토지공개념 제도를 사용하여 토지의 세금만 내면 누구나 경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사람 한 명당 내야 하는 인두세의 10%를 감세해주는 정책은 매력적으로 작용했죠. 711년부터 1683년 오스만 제국의 비엔나 공격까지 약 10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유럽과 이슬람의 갈등은 지속되었지만 결국 유럽은 이슬람교를 바탕에 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1000년을 버틴 유럽인들에게 이슬람은 사악한 종교 그 자체였죠. 봇된 없던 유럽은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모욕감으로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런데 18세기 들어오면서 100년간의 비약적인 유럽의 발전으로 인해 힘이 강약이 바뀌게 됩니다.
1798년 프랑스의 이집트 점령을 시작으로 200년간 이슬람의 모든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슬람을 증오했던 유럽은 신사적으로 그들을 지배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증오했던 만큼 온갖 색탈, 고문, 인종 말살 정책으로 잔인하게 정복해버립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현재까지도 유럽과 이슬람의 갈등에 씨앗으로 남아 강경 테러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2차 세계대전 후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땅으로 묶여있던 중동 지역은 1차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국경을 긋는데 성의가 있을 필요가 없던 영국과 프랑스의 비밀 협약에 의해 하나의 아랍 지역을 22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로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3국의 일권에 의해 기하학적이고 인위적으로 국경이 정해지게 된 거죠. 당시 중동 현지인들에게는 국경의 개념이 없었는데 이 국경으로 20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금의 신생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로서의 정체성도 없었죠.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성의 없이 그어졌던 국경이 현재 중동의 가장 큰 불씨로 남아 왜 모여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혹은 정체성에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을 국가로 만들어 버림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목민족들은 누구보다도 정체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족끼리 연대하고 똘똘 뭉쳐야 했는데 이런 정체성의 배려 없이 국경으로 나라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의 갈등에 골은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직으로 그었던 국경선의 부작용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나라와 인종이 서로의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모여 산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한민족으로 5천년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경험하기 힘든 고통인 것이지요. 몇백 년의 비참한 전쟁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국경을 정하고 이게 국가의 기초가 된 유럽과도 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종교 갈등은 늘 빠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탄압 없이 성공하였던 이슬람교가 1400년이 넘도록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종교전쟁의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종교가 전파되고 유입될 때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사건들은 있었지만 종교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역사는 없지요. 그래서 종교 문제가 전쟁의 이유가 된다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하지만 유럽은 오랫동안 기독교와 카톨릭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쟁이 있어왔고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위해 8차례에 걸친 십자군원 정도의 200년 동안 있을 만큼 종교로 인한 갈등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종교 갈등은 늘 그보다 더 큰 정치적인 갈등을 품고 있었죠. 수니파와 시아파는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무함마드가 63세에 고열로 죽은 직후부터 갈등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자기의 후계자를 지목하지도 않고 후계자를 선출하는 방식도 정하지 않았기에 당시 사람들은 지도자인 칼리프를 정함에 있어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능력 위주의 전원합의제로 뽑자는 다수의 수니파와 혈통 위주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소수의 시아파였죠. 무함마드에게는 유일한 자식인 딸 파티마가 있었는데 시아파는 사위이자 사촌인 알리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의 70에서 80%는 사촌이 내에서 결혼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칼리프는 다수의 수니파에서 선출됩니다. 결국 네 번째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이었던 알리가 선출됩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가 알리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네 번째로 칼리프가 된 것도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죠. 그러던 와중 알리에게 있었던 두 아들 중 차남이 680년 수니파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두 종파의 갈등은 격해집니다. 소수의 시아파는 자연스레 수니파에게 탄압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시아파는 포기하거나 투항하지 않고 지하세계로 숨어들게 됩니다. 이슬람의 수도인 메카와 메디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숨어들었기에 오랫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전체 이슬람교의 10에서 15% 정도 차지하는데 외곽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이맘이라는 리더를 포함해 서열의 문화가 중시되었고 정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아파는 주로 이란과 이라크 남부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란이 나라도 크고 시아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란을 시아파의 종주국이라 부릅니다. 시아파는 정해진 심판의 날에 알라가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일부 강경한 변종 집단에서는 IS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극히 일부 소수이고 이슬람교도들도 극단적인 행동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다미선교회도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죠. 반면 수니파는 절대신 알라 앞에 모두가 평등함으로 위계질서나 서열이 없습니다. 이 조직은 제어해주는 권위 있는 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급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니파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 나라를 수니파의 종주국으로 부르죠. 대표적인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 갈등이 발생하면 늘 종교적인 프레임을 먼저 장착하고 보는 시선이 언제가부터 굳어지게 되었지만 사실 두 나라의 갈등은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두 종파의 종주국으로 불려지는 이들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어를 쓰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어 근접한 나라이지만 문화권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두 나라 모두 산유국에 의존한 왕정체제로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은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에 미국의 각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죠. 한때 서구 사회가 가장 애정했던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방의 문을 엽니다. 1970년대 근대화로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이란의 경제는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9년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데 유가를 안정시키려던 미국의 계획대로 사우디는 무한증산에 들어가고 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의 대부분을 유가에 의존하던 이란,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시아파가 주류가 된 이란 혁명을 통해 세속 왕정에서 이슬람 공화정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부 전체가 바뀌고 외교 정책의 방향이 180도 바뀔 정도였으니 20세기에 있었던 이란 혁명의 파급력은 너무도 컸습니다. 이렇게 반미반서구화로 돌아선 이란은 수니파 왕정 국가와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걷게 되죠. 아랍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늘 이슬람 종교와 연결되어 있죠. 왜냐면 그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믿음의 대상을 넘어 출생과 동시에 숙명처럼 정해지는 정체성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은 삶의 방식과 방향을 정하는 근간이 되며 더 나아가 국가의 정치, 경제, 법률,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기준이 되죠. 절대로 이슬람교를 떼어놓고 아랍을, 중동을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넘치는 자원과 강한 군사력으로 늘 세계를 긴장에 놓이게 하는 중동. OECD 국가 중 대의존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게 중동에 대한 냉철하고 온전한 지성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